추석 명절 새벽 4시 부엌의 형광등 불빛만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72살 박순자는 이미 3시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날이 당근을 써는 소리,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토랑국 냄새,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시루 속 송편들. 이 모든 것이 순자의 손끝에서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순자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관절염으로 굽어버린 손가락들이 아팠지만 오늘만큼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었으니까요.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으니까요. 올해는 좀 달라졌으면. 순자는 잡채를 볶으면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5년 전 아들 민준이가 데려온 며느리 수진. 처음 본 날에 그 공손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90도로 인사하던 그 모습. 하지만 그건 결혼 전까지였습니다. 결혼 후 수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차려놓으면 젓가락질만 몇 번 하고는 배불러요라며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생일날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상황이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돈 얘기를 꺼냈고 순자가 입은 옷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또 참았습니다. 아들을 생각해서, 손주들을 생각해서. 엄마 괜찮아. 오늘은 다를 거야. 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허리가 굽은 몸,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토랑국을 저으며 순자는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시어머니는 이 토랑국을 끓이며 늘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음식은 정성이요. 비싸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한 거요. 그 말을 기억하며 순자는 토란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썰고 맑은 육수에 넣어 푹 끓였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오자 순자는 국자로 한 모금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 새벽 6시가 되자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거실로 나와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보자기를 펼치고 그 위에 접시들을 올려놓았습니다. 토랑국, 잡채, 생선전, 육전, 나물 3가지, 그리고 정성스럽게 빚은 송편까지. 송편을 빚을 때는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손주 지우가 좋아하는 깨송편, 손주 서준이가 좋아하는 밤송편. 하나하나 모양을 예쁘게 만들려고 애썼지만 관절이 아파서 조금씩 삐뚤어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정성이 담겼으니까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순자는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종철의 사진이 액자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다 간 남자. 순자에게 늘 고맙다고 말하던 남자. 여보, 오늘 애들 다 온대요. 수진이도 오고 손주들도 오고. 제사상 잘 차렸죠? 당신이 좋아하던 토랑국도 끓였어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순자는 재빨리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요.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10시쯤 온다고 했습니다. 아직 3시간이 남았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순자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이 명절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참고 참았던 72년의 세월이 오늘 폭발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발 이후에 찾아올 놀라운 반전을. 창밖으로 햇살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추석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 같은 것.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순자는 그 느낌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0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좋은 날이야. 순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머리를 빗고 앞치마를 두르고 미소를 지어 보았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맞이할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초인종이 울릴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자신이 내뱉을 그 한마디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나가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오전 10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38살의 수진은 명품 핸드백을 손에 들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서도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였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인사치레일 뿐 거기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래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왔다. 어서 들어와. 수진이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푸렸습니다. 집안 가득 퍼진 토랑국 냄새, 전을 부치던 기름 냄새, 그리고 오래된 집의 냄새. 수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무슨 냄새가 이렇게. 수진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이어서 아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40살의 민준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셨어요? 민준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그 손의 온기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역시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뒤이어 손주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11살 지우와 9살 서준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에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순자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들의 머리에서 나는 샴푸 냄새, 따뜻한 체온. 이것이 순자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지우, 서준이. 많이 컸네. 할머니가 송편 만들어뒀단다. 와, 송편? 아이들은 좋아하며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준도 어머니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현관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차려진 제사상을 본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가족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민주는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힘드셨겠다. 아니야. 엄마가 당연히 해야지.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수진은 제사상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음식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검사하듯이. 토랑국 앞에 멈춘 수지는 국자를 들어 국물을 살짝 떠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국자를 도로 놓으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말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수진의 손가락이 토랑국을 가리켰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토랑국이란다. 내 시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던.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거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는 가만히 있어요. 수진은 민준의 말을 자르고 다시 제사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잡채를 집어들었습니다. 젓가락으로 잡채를 뒤적이더니 혀를 찼습니다. 잡채도 그렇고 색깔 좀 보세요. 간장을 얼마나 많이 넣으신 거예요? 요즘은 다들 색깔 있게 만드는데 이건 너무 어둡잖아요.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자신이 만든 음식을 이렇게 평가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송편 좀 보세요. 수진이 송편을 집어들었습니다. 순자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빚은 그 송편을. 수진은 송편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말했습니다. 모양이 왜 이래요? 삐뚤삐뚤하고. 제가 어제 본 떡집 송편은 정말 예뻤는데 다 똑같이 반듯하고 깔끔하던데요. 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주들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정성껏 빚었던 그 송편을 관절이 아파서 손이 떨렸지만 최선을 다해 만들었던 그 송편을 수진아, 순자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우리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란다. 그분께 배운 방법 그대로. 그게 언제적 얘긴데요? 수진이 순자의 말을 잘랐습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은 2025년이에요, 어머님.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다 호텔에서 명절 음식 주문해 먹는다고요. 백화점에서 사오기도 하고요. 수지는 제사상에서 돌아서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직접 만드실 필요 없어요. 돈 주고 사면 되는데 그게 훨씬 깔끔하고 맛도 좋고요. 어머님은 괜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고생만 하시고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정성껏. 정성이요? 오빠, 정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 비주얼도 중요하다고요. 수지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 향을 피우고 가족들이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끝까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절을 할 때도 건성으로 마치 형식적인 동작을 하듯 했습니다. 순자는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음식을 잘 못 만들었나 봐요. 제사가 끝나자 아이들이 송편을 집어 먹었습니다. 지우와 서준이는 맛있다며 좋아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에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송편을 한 입 베어 물더니 고개를 저으며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에휴, 역시.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명절이니까. 가족이 모인 날이니까.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수진의 모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 안에 쌓여있던 72년의 인내가 곧 한계에 도달할 거라는 것을.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명절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음식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토랑국을 다시 끓이고 전을 따뜻하게 데우고 밥을 푸고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아까 수진의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촌스럽네요. 순자는 국자를 들고 토랑국을 저으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준이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순자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상을 차려 거실로 나갔습니다. 자, 밥 먹자. 다들 배고프지? 순자가 밝게 말했습니다. 지우와 서준이는 신나서 식탁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쇼핑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야지. 민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네, 알았어요. 수지는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수진의 밥그릇에 밥을 떠주려 하자 수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조금만요.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래도 좀 먹어야지. 너무 말랐는데. 어머님, 요즘은 이게 표준이에요. 수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밥을 조금만 떠주었습니다. 가족들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민준도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토랑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마셨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지우가 잡채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가 좋아하니까 할머니가 기뻐. 저도 맛있어요. 서준이도 거들었습니다. 순자는 손주들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우야, 너무 많이 먹지 마. 살쪄. 엄마, 나 안 쪄요. 아니야. 요즘 내가 얼굴이 둥그러졌어. 조심해야 해. 수진의 말에 지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1살 아이가 다이어트를 걱정해야 한다는 게 순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육아 방식에 간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순자의 심장이 또 철렁했습니다. 수진이 부를 때마다 좋은 일은 없었습니다. 응? 제사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 매물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 아파트 보고 있거든요. 위치도 좋고 학군도 좋고요. 지우랑 서준이 교육 생각하면 여기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좋은데 구하면 좋지. 근데 문제가 계약금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나긋나긋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2억 5천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1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순자는 알았습니다.
또 돈 얘기구나. 지난 5년 동안 수지는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돈을 요구했습니다. 사업 자금, 아이들 학원비, 차 할부금, 집 인테리어 비용. 순자는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을 조금씩 떼어주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지금 할 얘기냐?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절날 제사를 지낸 바로 그 자리에서 돈 얘기를 하는 게 순자는 불편했습니다. 그럼 언제 해요? 어머님, 우리 민준이 고생하는 거 모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요. 그래도 집안 가장으로서 책임감 가지고 살잖아요. 어머님이 도와주셔야죠. 아드님인데. 민준이 당황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어머니한테 이런 부담 드리는 거 아니야. 오빠는 착해서 문제야. 친구들 보면 다 부모님한테 도움받던데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우리는 뭐 받은 게 있어요?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평생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신혼집 전세금. 남편과 함께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게 없다니. 수진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다 줬어. 이제 남은 건 엄마 노후 자금밖에. 노후 자금이요? 수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그 돈 있으면 뭐해요? 어차피 나중에 다 민준이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시나 나중에 주시나 똑같은 거잖아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니. 순자는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 집도 좀 오래됐잖아요. 재개발 들어오면 보상금 나올 텐데 그것도 결국 우리 못 아니에요? 어머님 혼자 쓰시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고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꾹 참았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명절이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자. 순자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왜 맨날 피하세요? 현실적인 얘기 좀 해야죠.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응, 나야. 응, 지금 시댁이야. 수진은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은 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베란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 좀 봐. 순자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완전 옛날 거지 스타일이야. 에휴,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안 하시는데. 순자의 몸이 굳었습니다. 역시 배운 게 없으면. 그 순간 순자의 인내심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배운 게 없으면. 수진의 그 말이 순자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었습니다. 배운 게 없다. 순자는 평생 그 말을 무서워하며 살았습니다. 순자는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났습니다. 8남매 중 셋째 딸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오빠들 학비를 대기 위해 순자는 14살 때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은 늘 갈라지고 터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22살에 종철을 만났습니다. 성실한 회사원이었던 종철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가족들이 산 거예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결혼 후 아들 민준이를 낳았습니다. 순자는 아들만큼은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좌판을 펼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허리는 굽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가는 날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못 이룬 꿈을 아들이 이뤄주었으니까요. 배운 게 없다고요? 순자는 인생이라는 가장 혹독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가난, 차별, 고된 노동,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순자에게 며느리가 감히 배운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순자는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하얀 소금. 순자의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탄 음식은 소금으로 정화해야 한다. 수진의 말이 이 집안에, 이 음식에 부정을 탔습니다. 순자는 소금 봉지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진아. 순자가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통화하던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순자를 본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 통화 중인데요. 끊어. 순자의 한마디에 수진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입니다. 민준도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제사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소금 봉지를 열었습니다. 하얀 소금 가루가 봉지 입구에서 보였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 당황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제사상 위에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랑국 위에, 잡채 위에, 송편 위에 하얀 소금이 음식들을 덮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순자가 아들의 손을 뿌리친 건 처음이었습니다. 부정탄 음식은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마누라 입에서 나온 더러운 말이 이 음식에 다 묻었어. 배운 게 없다고? 거지 스타일이라고? 그 말들이 내가 새벽부터 만든 이 음식들을 더럽혔어.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통화 내용을 순자가 다 들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닥쳐.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목소리를 높여본 적 없는 순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도 놀라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가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실수? 순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내가 나한테 한 게 다 실수였니? 명절 때마다 휴대폰만 보던 것, 내 생일에 전화 한 통 안 한 것, 돈 달라고 손 벌리던 것, 내가 차린 밥상을 코웃음 치던 것, 그게 다 실수였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 당해봤다. 내가 배운 게 없어? 그래, 나 못 배웠어.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하지만 나는 내처럼 남 마음에 칼 꽂는 말은 배우지 않았어. 민준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우리 진정하고 얘기해요. 제발. 민준아. 순자가 아들을 봤습니다. 순자의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너는 왜 한마디도 안 했니? 내 마누라가 엄마를 모욕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 내가 말렸어야지. 내가 막았어야지.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를 키우기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쳤어. 새벽 시장에서 좌판 펼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손이 터지고 허리가 굼도록 일했어. 너 대학 보내려고. 순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마누라가 엄마를 거지 스타일이라고 할 때 왜 가만히 있었니? 엄마가 배운 게 없다고 할 때 왜 한마디도 안 했어?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너도 나가. 둘 다 나가. 순자는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 말은 믿을 수 없어. 15년 동안 내가 얼마나 나를 무시했는지 다 알아. 순자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 친정에는 매달 용돈 100만 원씩 보내면서 나한테는 72번째 생일에 1,000원짜리 양말 선물했지. 명절 때마다 돈 달라고 하면서 정작 내가 아플 때는 병문안 한 번 안 왔어.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 살 거야. 72년 동안 남 눈치만 보고 살았어. 시집살이하고 육아하고 며느리 눈치 보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수진이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어떡해. 어머님한테 잘못했다고 말해봐. 민준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등만 보였습니다. 굽은 허리, 하지만 단호한 자세. 나가. 더 이상 말 안 할 거야. 결국 민준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도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우와 서준이는 울먹이며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지우야, 서준아. 순자가 돌아봤습니다. 손주들을 보는 순자의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는 아이들을 데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진도 따라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4명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소리내어 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명절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이제 집안에는 순자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여전히 높고 맑았습니다.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낙엽 하나가 창가에 붙었다가 다시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민준에게서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손주들을 다시는 못 보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남아 있었습니다. 배운 게 없다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거지 스타일이라는 그 모욕도
순자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명절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금을 뿌린 제사상은 치웠지만 부엌에 따로 담아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토랑국 그릇을 꺼내 데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쓸쓸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사진 속 종철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순자는 그 생각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준이일까? 수진이 사과하러 온 걸까? 순자는 급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박순자 여사님 댁 맞으십니까?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정명법률사무소에서 나온 변호사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라니. 순자는 평생 변호사와 인연이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라는 곳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을? 아닙니다, 여사님. 고 박종철 씨의 유언장 집행건으로 왔습니다. 유언장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 종철의 유언장이라니. 종철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유언장 얘기를 하는 걸까? 들어오시죠. 순자는 김태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김태윤은 소파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고인께서 특별한 조건을 달아두셨습니다. 김태윤이 말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내 박순자가 진정으로 외롭고 힘들어할 때 그때만 이 유언장을 공개하라고요.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지난 3년간 여사님을 지켜봤습니다. 물론 멀리서요. 여사님의 일상, 가족관계, 그리고 김태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사흘 전 명절날의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웃분께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사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니. 남편이 그런 준비를 해뒀다니.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이 있습니다. 김태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씨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서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 3층 전체입니다. 현재 시세로 약 85억 원입니다. 뭐라고요? 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85억? 그게 무슨 말인가요? 여사님, 고 박종철 씨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 투자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작은 상가 한 칸을 사셨고 그게 재개발되면서 건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김태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종철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읽어드릴까요? 김태윤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윤이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의 반려자 순자에게. 그 첫 구절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소. 중학교도 못 나왔다고 주눅 들어 있는 당신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아팠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소.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인지. 순자는 입을 가렸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당신은 14살에 식모살이를 시작했소.
손이 터지고 허리가 굽도록 일했소. 오빠들 학비를 대기 위해서였소. 그런 당신을 누가 배우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소? 순자는 울었습니다. 종철이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신 몰래 돈을 모았소. 당신이 고생할까봐, 부담 가질까봐 말하지 못했소. 하지만 이제 이 돈은 당신 것이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요. 김태윤이 잠시 멈추고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이 재산은 누구와도 나누지 마시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주지 마시오. 이건 당신이 평생 고생한 대가요. 당신이 누려야 할 것이요. 순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순자,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사시오. 72년 동안 남 눈치만 보고 산 당신. 이제는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것 먹으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소. 김태윤이 유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고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김태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통장, 그리고 각종 서류들입니다. 모두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고인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겁니다. 순자는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자. 순자는 그 이름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여사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사님은 자유입니다. 김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봤습니다. 액자 속 종철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는 사진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김태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명함 놓고 가겠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건물 관리는 저희 사무소에서 계속 맡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태윤이 나가고 다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달랐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풍경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85억. 그 돈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순자에게 준 자유였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민준에게 전화할까? 아니,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 퍼질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결국 민준과 수진의 귀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순자는 그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들만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사야겠다고. 72년을 살면서 자신을 위해 옷을 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이제 내 인생 살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남의 한 건물 1층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순자의 전통 요리 클래스. 하얀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쓰인 간판은 단정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깨끗하게 정리된 교실이 보였습니다. 넓은 조리대, 최신식 인덕션, 그리고 20개의 자리. 순자가 직접 디자인한 공간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새로 산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예전의 순자와는 달랐습니다. 옷차림도 달랐고 표정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지난 6개월은 순자에게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둘러보고 1층 공간을 개조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하지만 종철의 유언장을 읽을 때마다 용기가 났습니다.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사시오. 순자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자신을 위해 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순자는 요리를 사랑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요리 학원을 열기로, 자신이 평생 갈고 닦은 전통 음식 솜씨를 나누기로. 배운 게 없다고? 아니었습니다. 순자에게는 72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결국 민중과 수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85억의 유산을 받은 시어머니가 요리 학원을 열었다는 소식이. 오늘은 개강 첫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조리대를 점검했습니다.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토란, 당근, 시금치, 도라지. 오늘 가르칠 메뉴는 잡채와 토란국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수진이 비웃었던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수강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모두 20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떨렸지만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73세이고요. 73년 동안 살면서 배운 요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는 그 박수 소리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배움이 많지 않습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하지만 제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께 배운 전통 방식,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요리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들이요. 순자는 토란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토란국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먹는 음식이죠. 하지만 이 토란국에는 우리 어머니들의 정성이 담겨 있어요. 한 수강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토란 손질이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토란은 손질이 까다로워요. 하지만 방법을 알면 어렵지 않아요. 순자는 토란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이 집중해서 지켜봤습니다. 토란은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미끈거림을 없애려면 소금으로 문지르면 돼요. 그리고 끓는 물에 데치면 훨씬 수월해요. 순자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조리대를 돌아다니며 수강생들을 도왔습니다. 어떤 수강생은 칼질이 서툴렀고 어떤 수강생은 불 조절을 어려워했습니다. 순자는 인내심을 갖고 가르쳤습니다. 잡채는 말이죠. 간장을 많이 넣는다고 맛있는 게 아니에요. 순자는 잡채를 볶으며 말했습니다. 채소 하나하나의 색깔을 살려야 해요. 당근은 당근대로, 시금치는 시금치대로 각각 따로 볶아서 나중에 섞는 거예요. 그게 정성이에요. 한 수강생이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색깔이 살아나네요. 그렇죠? 음식은 눈으로도 먹는 거니까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수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주얼도 중요하다고 했던 그 말. 순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수강생들은
각자 만든 음식을 맛봤습니다.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한 수강생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는 뭐 배워요? 송편 만들기 할 거예요. 명절이 다가오니까요. 와, 기대돼요. 저 송편 만들기 정말 배우고 싶었거든요.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손맛을, 경험을, 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순자는 교실을 정리했습니다. 조리대를 닦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지만 이제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순자는 의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벚꽃 꽃잎이 바람에 날려 유리창에 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희도 잘 있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순자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민준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지만 순자는 대부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순자는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정말 유익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해줬더니 너무 맛있대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웃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순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더 좋은 레시피 준비할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챙겨 학원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고 간판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전통 요리 클래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간판. 73년을 살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간판을 가져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순자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아이들과 손잡고 걷는 부모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만난 수강생들의 얼굴, 그들의 웃음, 감사의 말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순자는 남편의 사진에게 물었습니다. 사진 속 종철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미소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순자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하루를 기록하는 것. 오늘의 일기에 순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첫 수업을 했다. 떨렸지만 행복했다. 수강생들이 내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게 신기하다. 배운 게 없다고 무시당했던 내가 이제는 선생님이라 불린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다. 순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순자의 요리 학원은 이제 새 기수제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수강 신청이 밀려들었습니다. 오늘은 새 학기 첫날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교실을 정리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대를 점검했습니다. 오늘 배울 메뉴는 송편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문 앞에 서서 수강생들을 맞이했습니다. 환한 미소로 16번째 수강생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그 여성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도 없었습니다. 수수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앞치마만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9개월 만이었습니다. 수진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위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봤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업 시작해야 하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순자는 돌아서서 교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은 멍하니 서 있다가 맨 뒷자리로 갔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수진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송편 만드는 법을 배울 거예요. 순자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반죽 만드는 법, 소 준비하는 법, 예쁘게 빚는 법. 수강생들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순자는 조리대를 돌아다니며 수강생들을 도왔습니다. 한 명씩 손을 잡아주고 교정해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만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혼자서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멀리서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의 손놀림은 서툴렀습니다. 송편이 삐뚤삐뚤했습니다. 반죽을 너무 세게 누르는 바람에 터지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며 다시 시도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강생들은 제법 모양 있는 송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순자는 한 명씩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의 자리로 갔습니다. 수진의 조리대 위에는 엉망인 송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건 너무 크고 어떤 건 너무 작았습니다. 모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만드신 송편이 왜 삐뚤삐뚤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절이 아프셔서였죠. 손이 떨리셔서였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촌스럽다고 했어요. 모양이 왜 이러냐고 했어요. 순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봤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송편은 이렇게 빚는 거예요. 순자는 반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반죽을 너무 세게 누르면 터져요. 부드럽게, 천천히, 정성껏.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순자의 손에서 예쁜 송편이 완성됐습니다. 수진은 그 송편을 보며 울었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강생에게로 갔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고 다시 반죽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빚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강생들이 하나둘씩 자신이 만든 송편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교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불렀습니다. 순자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편의점에서요.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준이 회사 그만뒀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돼서 저도 일을 해야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편의점 가고
손님들한테 욕도 듣고, 그런데 일하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평생 이렇게 사셨구나.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을 하시면서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돈이 없어지니까 친구들도 떠나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허영심에 가득 찼었는지 깨달았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이에요.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동안 어머님께 받은 돈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어서요. 수지는 조리대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짚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수업 등록하고 싶어요. 돈은 제가 벌어서 낼게요. 어머님께 요리 배우고 싶어요. 진짜 음식을, 진짜 정성을. 순자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수진을 마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김수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오세요. 지각하면 안 받아요.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여기선 선생님이에요. 순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수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교실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수진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조리대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니 수업 들으러 갔다고 들었어요. 응, 어머니, 저희 집에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우랑 서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주들, 9개월 동안 보지 못한 손주들. 생각해 볼게.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니겠죠? 사진 속 종철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다고.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다음 주 화요일이 왔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30분 일찍 온 것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찍 왔네요. 네. 늦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요. 수진은 앞치마를 꺼내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수진을 보았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잡채를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채소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잡채는 각 채소를 따로 볶아야 해요. 색깔을 살리려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당근을 볶고 시금치를 볶고 표고버섯을 볶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떠났습니다. 수지는 남아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순자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선생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 지우 생일이에요. 저희 집에서 작은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순자는 설거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순자의 대답이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요일이 왔습니다. 순자는 손주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송편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자는 음식을 싸들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9개월 만이었습니다.